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투자자 질문과 경영진 답변, 바로 그 Q&A 세션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Q&A 속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첫 질문부터 가볼까요? 모건 스탠리 질문이었는데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넷플릭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건전성과 앞으로의 기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넷플릭스 답변은 뭐랄까? 아주 건강하다 였죠. 아, 건강하다. 네, 주요 사업 목표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기회도 많다고 봤어요. 물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가요? Q3 실적 관련해서요? 일단 Q3 실적 자체는 괜찮았고 특히 참여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역대 최고 TV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오, 최고 점유율이요? 네. 그리고 광고 매출도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냈고 올해 광고 수익이 2배 이상 늘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광고 쪽 성장세가 정말 무섭네요. 라이브나 게임 쪽은요? 라이브 콘텐츠로는 그 카넬로 크로포드 권투 경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게 이번 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시청된 남자 복싱 경기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을 컨트롤러처럼 써서 TV로 넷플릭스 게임을 하는 기능도 내놨죠? 여러 방면으로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약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죠. Q3 실적에서 브라질 세금 비용이 갑자기 크게 잡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웰스파고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한데 CFO 설명에 따르면 소득세는 아니고요. 아, 소득세가 아니군요. 네, 브라질에서 해외로 특정 서비스 대금을 보낼 때 붙는 일종의 총세라고 합니다. CIDE라는 세금인데 넷플릭스만 내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Q3의 비용으로 인식된 건가요? 전에는 안 냈던 건가요? 그게 원래 2022년에 하급 법원에서 넷플릭스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비용으로 잡지 않았던 거죠. 아하, 그런데 올해 8월에 브라질 대법원에서 이게 좀 관련 없는 다른 회사 사건이었는데 기술 이전이 없어도 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거 우리도 기존 판결 뒤집힐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분을 이번 분기에 한 번에 비용 처리한 겁니다. 아, 누적분이었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선에 그었습니다. 이번에 잡힌 비용의 약 20% 정도만 2025년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전 기간 거라고 설명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일일성 문제이고 앞으로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일회성 이슈라는 점 알겠습니다. 재무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2026년 실적 가이던스인데요. 작년 Q3에는 미리 발표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얘기가 없었는지 질문이 있었죠. 파이퍼 샌들러 질문이네요. 네,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보통은 다음 해 1월 실적 발표 때 연간 가이던스를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군요. 네, 작년에 미리 발표한 건 그 멤버십 숫자 보고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주려고 했던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재무 목표 자체는 변함없다. 즉, 매출 성장, 마진 확대, 현금 흐름 증대. 이 기조는 그대로 간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게 지난 Q2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이야기들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매출 성장세나 이탈률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Q2 때 답변을 보면 신규 가입자 증가가 예상보다 강했고 또 유지율, 그러니까 이탈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죠. 그 원인이 뭐라고 봤나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일단 콘텐츠 라인업이 좋았고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효과도 계속되고 있고 또 광고 요금제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계정 공유 단속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는 뭐 특별 캠페인이 아니라 그냥 넷플릭스 서비스의 기본적인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가입 절차를 더 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계속 개선점을 찾아서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고 강조했죠. 마진 확대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Q2 때는 목표치도 올렸었죠. 네, 맞아요. Q2 때 2024년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었죠. 이번 Q3 발표에서도 매년 마진을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익 마진이랑 절대 이익 금액 둘 다 성장시킬 여주가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물론 환율 같은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근데 Q2 때 보면 매출이나 마진 전망은 올리면서 잉여 현금 흐름 예측치는 그대로 뒀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특별한 게 있었나요? 웰스파고 질문이었네요, Q2 때. 아, 네. 그때 답변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였어요. 그냥 콘텐츠 제작비 지출 시점이나 세금 납부 시기 같은 게 좀 불확실하니까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약 60억 달러 예측을 유지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죠. 관리 차원의 보수적인 접근이었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넷플릭스의 새로운 성장 엔진, 광고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025년에 광고 수익이 2배 이상 늘 거라는 전망.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이걸 받아서 2026년에도 2배 성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죠. 네, 그렇죠. 일단 2025년 성과에는 굉장히 만족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구독 수액에 비하면 광고는 규모가 작다는 점도 인정했고요. 아직은 작다. 네, 그래도 중요한 건 광고 사업의 기초는 확실히 다졌고 어떻게 키워나갈지 증명했으며 앞으로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몇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광고를 미리 파는 선판매, 업프런트 계약 금액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이게 2025년, 2026년 실적에 나눠서 반영될 거고요. 아, 선판매 실적이 좋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프로그래매틱 광고인데요.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광고를 사고 파는 거죠. 이쪽 성장률이 훨씬 더 높고 앞으로 광고 수익 증가는 이 부분에서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광고주들은 왜 넷플릭스 광고를 선호할까요? 또 광고 형식이나 측정 방식도 다양해졌고요. 이런 점들을 꼽았습니다. 그럼 2026년 광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뭐라고 밝혔나요? 베어드 질문이었네요. 자체 광고 기술, 애드 스위트를 출시한 이후에 고객 피드백 받아서 계속 개선 중인데 기어가기, 걷기, 뛰기 모델로 치면 이제 걷기 단계 정도 왔다고 자평했어요. 걷기 단계? 네, 핵심 목표는 광고주들이 넷플릭스에서 광고하기 더 쉽게 만들고 광고주 풀 자체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DSP 같은 외부 플랫폼 연동도 늘리고 자체 영업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광고 형식 자체도 계속 발전시키고요. 그렇죠. 이번 분기 후반에는 광고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2026년에는 이걸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매 옵션 다양화, 타겟팅 정교화, AI 접목, 측정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2027년에는 데이터 역량이 더 투자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나 고급 타겟팅 같은 데이터 역량 강화에 좀 더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광고 체움률, 그러니까 광고 인벤토리가 얼마나 차는지는 어떤가요? 뉴스트리 질문이었는데 예상대로 잘 개선되고 있나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전체 광고 수익 규모라고 전제하면서도 체험률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광고 상품이 더 좋아지고 측정, 타겟팅 기능이 발전하면 계속 개선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네, 결국 광고 사업이 잘 되려면 좋은 컨텐츠랑 높은 시청자 참여가 기본이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나요? 웰스파고 질문이 또 나왔네요. 네, 참여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Q3 총 시청시간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 특히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분기별 시청 점유율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밝혔죠. 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군요. 네, 결국 다양한 장르의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내놓는 게 참여도를 높이는 검증된 방법이고 앞으로도 시청 시간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CEO 테드 사렌도스가 특히 강조한 부분도 있었죠. 대박 히트작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맞아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아무리 초대박 히트작이라도 전체 시청 시간에서 보면 1% 미만인 경우가 많다면서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좋은 영화와 시리즈를 제공하는 슬레이트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레이트의 중요성. 네. 그러면서 2026년에 돌아올 기대작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뭐 브리저튼, 성난 사람들, 원피스 새 시즌은 물론이고 그레타 거윅의 나니아 연대기, 덴젤 워싱턴 주연 스릴러,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 다시 뭉친 영화, 피키 블라인더스 극장판까지 정말 기대되는 라인업이더라고요. 와,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네요. 컨텐츠 전략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게 K-팝 데몬 헌터스 사례인데요. 이게 극장에서도 꽤 성공했는데 이걸 계기로 극장 개봉 전략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모펜 네이센슨에서 나왔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전략은 변함없다. 즉, 회원들에게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독점적으로 영화를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아, 기본은 그대로다. 네. K-팝 데몬 헌터스처럼 팬 서비스 차원이나 홍보 아니면 시상식 출품 자격 때문에 일부 영화를 극장에 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기본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영화의 성공이 넷플릭스 우선 공개 전략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우선 공개가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논리죠? 넷플릭스에서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팬들이 막 반복해서 보고 또 입소문 내고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분석이에요. 아하. 극장 상영은 넷플릭스 공개하고 8주 뒤에 그것도 싱어롱 이벤트 형태로 한 건데 이건 집에서 혼자 보는 거랑은 다른 경험.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보고 노래하는 재미를 주기 위한 부가적인 활동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극장 활용은 철저히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네요. 라이브 이벤트, 특히 카넬로 복싱 경기 같은 스포츠 중계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이벤트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베어드 질문이네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카넬로 경기는 정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91개국에서 탑 10에 들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대형 라이브 이벤트는 시청자들한테 이거 지금 봐야 해 하는 그런 긴급성을 주고 또 화제를 만들어서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이거나 기존 회원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아직 비중은 작지만 임팩트는 크다. 그렇죠. 아직 전체 컨텐츠 지출이나 시청 시간에서 라이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전략에 대한 질문도 단골이죠. 특정 리그 전체 시즌 중계권을 사는 것보다 큰 이벤트 위주로 가는 기조, 변화 없나요? 모펜 네이선슨에서 또 물었네요. 네, 접근 방식 변화 없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NFL 크리스마스 경기나 WBC 같은 빅 이벤트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스포츠는 라이브 전략의 일부일 뿐이고요. 글로벌 중계냐, 로컬 중계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그냥 규모의 문제라고 봤어요.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의 문제지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카넬로 경기는 글로벌하게 했지만 WBC는 특정 지역 타겟인 것처럼 사안별로 다르다는 거죠. 광고 수익과의 연계보다는 그냥 시청자를 열광시키는 게 먼저다. 맞습니다. 그게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어요. 광고든 구독이든 수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보상이라는 관점이죠. 콘텐츠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키뱅크에서 TV용 파티 게임 출시에 대해 물었죠. 이게 넷플릭스 이용 시간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보는지요? 네, 이걸 단순히 게임으로만 보지 않고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비티라는 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호작용성. 네,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와 뭔가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기존의 스토리텔링을 보완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라이브 쇼에서 실시간 투표 같은 걸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 데이비드 장의 저녁 식사 시간 라이브요. 네, 맞아요. 내년 1월 스타서치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게임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몇몇 핵심 장르에 집중해서 고품질 게임을 내놓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겠다고 했어요. 어떤 게임들이요? 오징어 게임이나 블랙미러 같은 자체 IP 기반 게임도 만들고 페파피그 같은 키즈 게임, GTA 같은 유명 게임 라이센싱, 그리고 이번에 나온 TV용 소셜 파티 게임들, 특히 휴대폰을 컨트롤러로 쓰게 해서 접근성을 높인 점을 강조했고요. 이런 게임들이 결국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게임이 스토리 참여도를 높이고
또 영화나 시리즈 같은 다른 컨텐츠와 시너지를 내서 결국 전체적인 참여도, 유지율,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개선되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업도 좀 눈에 띄는데요. 마크로브 계약 이후에 추가 계획이 있는지 웰스파고에서 물었죠. 네, 최고의 창작자라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도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많고 마크 로버나 미스 레이첼처럼 넷플릭스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협업이 있었고요. 네, 미란다 싱스나 킹바흐 같은 크리에이터들과도 협업했었죠. 최근 시작한 스포티파이와의 비디오 팟캐스트 협업처럼 이것도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M&A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관련 소문도 있고 해서 질문이 집중됐는데 BOFA에서 업계 통합이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넷플릭스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물었죠. 네. 넷플릭스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수자보다는 구축자, 빌더였고 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도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M&A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M&A 기회는 항상 검토하지만 자체 투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뭐 기회의 크기, IP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기존 전략을 가속화하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등등. 특히 레거시 미디어 인수에는 관심 없다고 못 박았죠? 네, 그 부분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사나 케이블 채널 네트워크 인수에는 여전히 관심 없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죠. 기본적으로는 유기적 성장에 집중하고 남는 현금은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쟁사들이 M&A로 덩치를 키우는 건 어떻게 보나요? 위협이 안 될까요? 경쟁은 원래 치열했고 과거에도 디즈니, 폭스 합병 같은 큰 딜들이 있었지만 그게 경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아, 본질은 같다. 네. 경쟁사가 합병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잘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좋은 영화나 드라마 만들고 기술 잘 활용하고 고객 확보하고 유지하는 이런 핵심 과제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M&A가 활발해지면 넷플릭스가 다른 회사 콘텐츠 사오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시포트 질문이었네요.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동력은 이미 오리지널 콘텐츠고 지난 10년 넘게 여기에 엄청 투자해 왔다고 강조했죠. 외부 콘텐츠는 어디까지나 보완제 역할이라는 겁니다. 공급사들이 라이센스 정책을 바꾸는 건요? 그건 스트리밍 초창기부터 늘 겪어온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특정 공급사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어떤 회사 콘텐츠도 전체 시청 시간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슈츠나 피키 블라인더스처럼 넷플릭스에 라이센스 하는 게 그 IP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왔고 이런 관계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AI, 특히 생성형 AI인데요. JP모건과 UBS에서 질문이 나왔죠. AI 활용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소라2 같은 AI 컨텐츠 제작 도구의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네, AI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15년 이상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의 시작이었어요. 15년이나요? 네, 넷플릭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추천 시스템 같은데 머신러닝, AI를 써왔고 기술 DNA도 있고 데이터도 많고 서비스 규모도 크니까 새로운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생성형 AI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거라고 보나요? 비즈니스 전반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내부적으로는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원이나 창작자, 파트너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주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체 개발도 하나요? 대부분은 외부 솔루션을 가져다 쓰겠지만 제품 경험, 컨텐츠 제작, 광고 같이 아주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오픈소스나 상용 모델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최첨단 도구나 경험을 개발하는데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AI가 만든 콘텐츠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소라2 같은 거요? 기존 UGC 시청 시간을 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콘텐츠와는 다르다. 네, 넷플릭스가 만드는 고품질 영화나 시리즈는 결국 뛰어난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건 AI가 쉽게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희귀한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창의성 자체를 대체하긴 어렵다 이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창작자에게 더 좋은 도구를 줄 수는 있지만 스토리텔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훌륭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비유했죠. AI 음악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아티스트가 최고인 것처럼 AI는 창의성을 돕는 도구이지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 Q&A 세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비즈니스 현황부터 광고, 컨텐츠 전략, M&A, 그리고 AI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한 넷플릭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 분석이나 또 AI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라질 세금 문제처럼 예상 못한 변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넷플릭스는 이제 영화, 시리즈뿐만 아니라 게임, 라이브 이벤트, 심지어 팟캐스트까지 손을 뻗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조각들을 잘 꿰어서 시너지를 내고 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계속 선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면서 함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